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17회 국가자격 1급 시험에 대비한 이론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행사 1교시 1영역이죠. 일행사 1영역. 그래서 사회발달의 기초에서 소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배우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적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왜 배웁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2교시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바로 2교시의 기초자료, 2교시에서 계속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론은 진행하기 전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출제 비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또 많은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적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로 이루어진 1교시에서 고득점을 해놔야 3교시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1교시 중에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본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교시 1영역에서 1교시 1영역이죠. 1영역.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각 교시당 40점 이상, 그다음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 1교시, 그다음에 실천, 실천기술, 지역사회복지 2교시, 그리고 3교시 이렇게 쭉 있는데 각 교시당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자, 1교시 1영역은 당연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과목에서 그야말로 사회복지 조사는 여러분들이 난제로 보기 때문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내가 100점을 막자고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평균 60점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복지 조사론이 두렵다면 사회복지 조사론 50점 맞자.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한 80점 맞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오히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통해서 2교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도 고득점을 해야 2교시가 마음이 편한데,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우리 이 본론에서는 그게 인문의 영역과 발달 기초의 영역과 그리고 발달 기초, 이론 기초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론 기초의 영역과 그리고 발달 기초의 영역, 그리고 나서 사회환경이라고는 사회환경이라고는 체계와 문화에 대한 영역, 이렇게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근자에 한 2년여 전부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종래와는 좀 출제 비중이 좀 약간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문에서는 세 문항을 상한선으로 해서 보통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문항. 그래서 20문항 중에 1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이 종래에는 많이 나와야 2문제였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근자에는 사회환경이 3문항까지 출제됨으로써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보통 15%를 배정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환경이 옛날보다는 한 문제가 더 증가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실천이나 지역복지 실천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15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론 기초에서 보통 8문항, 그리고 발달 기초에서 7문항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강의는 약 10문항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론 기초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론 기초에서는 프로이드 한번 세워보세요.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에릭슨, 아들러, 융, 정신역동 부분에서 벌써 4사람이 무조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기분이 좋다면, 기분이 홍쾌하고 그쪽 부분을 연구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방어 기제에 대해서도 출제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어쨌든 최소한 4문제, 많을 경우는 5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지행동 영역에서 본다면 인지행동 영역에서 피아제의 이론이 나와 있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피아제를 한 문제로만 설명하지만 어떤 때는 한 2, 3년 사이에는 한 번에 3문제씩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0.5개 수준으로 해서 보통 그냥 거기에도 약 2문제로 그냥 이렇게 축약을 하겠습니다. 축약을. 그리고 나서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가게 되면 파블로프도 0.5의 출제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스키너, 반두라에서 각각 한 문제씩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소위 인지행동 이론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신역동과 인지행동에서만 해도 8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론으로 인지론과 행동주의를 합친 인지행동론은 제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천론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앨리스의 소위 알리비티나 아론백의 또 인지치료나 이런 것은 소위 인행사보다는 실천 영역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빼고도 지금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가면 로저스와 메슬로우가 있는데 로저스 하나, 메슬로우 하나, 또 인본주의 총론 하지만 그냥 2문제로 축약해서 10문제를 제가 크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중에 7에서 8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피아제가 만약에 욕심을 내도 근자에는 아마 출제위원 중에 피아제 인지이론을 연구했던 분이 출제위원이 된 것 같은데 그분에 의해서 피아제가 3문제씩 출제, 20문제, 25문제 중에 3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룰 것은 다 이런 얘기에서 8문제 정도로 우리가 배점해서 40%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발달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주기를 말하고 있는데 임신 중이라고 하는 태아기와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시작되는 신생아기와 영아기 그리고 걸음마기라고 하는 유아기 초기가 있죠. 어린이집 시기라고 하는 유아기 초기. 다음에 학령전기라고 하는 유치원 단계. 또 학령기라고 하는 초등학교 단계인 아동기. 다음에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성인 초기, 청년기, 성인 중기, 중년기, 성인 후기, 노년기로 나누어서 생애 주기에 각각 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태아기에서 하나, 다음에 영유아기에서 하나, 다음에 걸음마기에서 하나, 다음에 학령전기라고 하는 유치원 단계에서 하나, 다음에 초등학교 아동기 하나, 청소년기 하나, 다음에 성인기, 초기, 중기, 후기에서 3개. 이것만 설정을 해도 9문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걸음마기에 대한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2-3달 정도인 걸음마기를 보통 출제하기가 불안한지 자꾸 빼놓고 있습니다만 근자의 사유적 변화에서 고령 사유 전환 과정에서 노년기에 대해서 출제 비중이 한 문제가 더 나와서 보통 어떤 8, 9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기수만 나눠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7, 8문제가 나온다. 여기 퍼센트는 35%는 기본 나온다라고 해서 이 영역을 중심으로 제가 100점을 맞게 해서 가자는 건 이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80점은 기본적으로 이 고병갑이와 인연을 맺었다면 인행사에서는 그냥 눈 감고 와도 80점 맞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좀 확대시키겠습니다. 어쨌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야 강사의 입장에서 떠드는 입장이지만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이 강의를 듣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운다라고 하는데 배우는 거야 이것 말고도 많죠. 여기는 그야말로 저를 믿는 걸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믿어야 되고 나는 된다. 그냥 하루에 10번씩 유세요. 소리 내어서 화장실 가서 소리 내어 주십시오. 무음이 철자 같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옛날에 그 올림픽에서 그 펜싱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는 그걸 20살 때 군대에서 군대 구호가 그거예요. 전대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언제나 아침마다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그 자기 세뇌였거든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할 수 있다는 그 무의미한 그 철자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써먹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짜증나는 것이 저는 못해요라는 소리가 나오면 화가 발칵 나는 거예요. 기회가 안 와서 불안해야 되지 기회가 왔는데 못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지만 자꾸 할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인연을 맺었다면 저를 믿어주시고 제 책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80점은 그냥 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은 시작되고 80점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본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당연히 제목 자체가 인간행동의 입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인간행동의 이 입문의 영역에서 출제되는 출제 범위, 입문의 출제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달의 정의, 또 하나는
인간 발달의 원리. 또 하나는 인간 발달 이론이 발달 이론의 영향.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개 중에 2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고 싶은 거 많겠지만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 빼놓은 것은 어떻게 하죠? 보지 마십시오. 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100점 만점으로 해서 수석을 하시려고 수석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보시면 되지만 제거든 합격을 하실 겁니까? 수석을 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수석 하시고 싶겠지만 그 내년 1월 말까지 그 스트레스 있어서 저는 합격을 목표로 해서 강의를 한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해서 출제 비중이 높은 것만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교재는 우리가 교재를 편제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교재를 쓰더라도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부분 이렇게 있는데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도 넣어서 어느 정도 부피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재도 이게 소위 사람의 모습처럼 본론은 좀 크게 그리고 결론은 좀 여운 있게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비중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발달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 발달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발달의 정의 이 인간 발달에는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그 혼용되는 용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장이란 용어가 있고 또 성숙이란 용어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학습이란 용어가 있고 또 뭐 사회화란 용어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발달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용어들이 이렇게 혼용이 되고 영어를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 매추러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양적 팽창의 개념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살이 찌고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하면 양적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생애의 계획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리적 계획표에 의한 생리적 생화학적 너무 길어졌군요. 계획표를 빼야겠습니다.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를 의미하는 걸로써 이것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질적 변화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인간에 대해서 자꾸 신체적 측면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라고 것은 몸뚱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제 몸체, 소위 신체적 측면과 골격근에 관련된 이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도 이 머리에 들어있는 인지적 영역도 있고 가슴에 담고 있는 정의적 영역도 있고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골격근으로 보여지는 신체적 영역도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 주로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양적 팽창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위 인지적, 정의적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생리적, 생화학적, 질적 변화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깊어진다. 이 말은 인지적 영역이 커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숙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넓어졌다. 그야말로 저만 먹던 짐승이나 다름없이 저만 먹던 어린 것들이 아빠도 해서 아빠도 주고 동생도 또 먹여주고 어느 순간에 어린 것들이 수저도 지 수저도 잘 잡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가슴이 넓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은 정의적 영역의 성장으로서 그건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리적, 생화학적, 호르몬에 관련된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훈련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훈련이나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장기적 변화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학습을 하는 것은 노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 학습이라고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내공으로 몸의 DNA처럼 몸에 배어버린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것은 능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능력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왜 존경받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노력으로 착각하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포기하는 대신 고통을 감내했다는 그 대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스스로 감내했다는 그 대가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은 사실은 장기적 변화에서 능력을 말하고 있죠. 능력. 여기는 이 학습이라는 것은 의도적 변화를 말해요. 의도적 변화. 그 소위 능력의 함양이죠. 능력의 함양. 능력의 향상이라고 쓰겠습니다.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사유화라고는 출제비 좀 그렇습니다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 좀 더 구어체로 온다면 공동체 구성원의 정식 성원이 되어가는 과정. 보통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정식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라고 어린애들이 그러는데 걔네들은 저것들이 말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지 아직은 국민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권리를 획득한 자만이 국민인 것이지 그러지 의무도 수행하지 않는 애들은 예비 자원으로서 위치만 있을 것입니다.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면화죠. 공유하는 삶의 방식. 공유하는 삶의 방식의 내면화. 내면화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유화의 기능을 기초적 사유화의 유형을 기초적 사유화와 즉 1차적 사유화와 2차적 사유화로 나눌 때 삶의 기준에서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의 사유화는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출발점은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소리내어서 서로의 뜻을 교류한다? 그건 계도합니다. 그건 계도하고 돌고래는 저자라고 하물며 우리는 듣지도 못하는 것은 지렁이도 합니다.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입을 벌려서 소리내어서 서로의 뜻을 교류한다? 이런 계도하는 것, 그것 가지고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삶을 표현하고 있다. 그 때문에 말이 통한다는 것은 같이 살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면 나이를 처먹어가지고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소리 하는 사람 많잖아요. 모든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값을 해야 되고 환경이 반영돼야 되고 삶에 묻어놔야 돼요. 나이값도 못 오면 그건 재구실 못 하는 거죠. 그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유화의 출발은 바로 이렇게 말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 그것을 우리가 예의규범이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을 내면화해 가면서 정식 성원 또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를 말해요. 변화의 총체. 여기에는 일생에 걸친 변화의 총체. 많은 분들에게 일생이 지금 커갑니까? 라고 한다면 아이고 난 늙어가 라고 하는데 인간은 일생에 걸쳐서 이 나타나는 변화에는 하강적 변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강적 변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강적 변화뿐만 아니라 상승적 변화도 있습니다. 상승적 변화도. 하강적 변화는 역시 신체적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피부가 노화되고 골격근이 약화되고 관절이 약해져서 어머니 할머니들 보면은 불편해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나도 그리고 여기 우리 촬영팀장도 신체적 측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하는 엔트로피, 하강적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공학의 발달이나 이 과학의 발달은 그런 하강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하강적 변화의 속도를 좀 늦추고 하강적 변화에 소위 쇠퇴하고 늙어간다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뭐래요? 청담동도 가고 압구정도 가고 성형외과도 찾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늦춰주고 우리가 보면은 저개발국가나 빈곤국가의 이런 이 인간군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보면 70대, 80대, 70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나이는 30, 40밖에 안 된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크림도 바르고 뭐 요즘에 뭐 투명한 크림도 바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강적 변화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엔트로피는 있다. 그러나 인간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인지적 영역에 그리고 정의적 영역에 생각도 깊어지고 주변에 대한 배려도 깊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하강적 변화를 상쇄시키고도 인간은 인지적 상승과 정의적 영역의 상승을 통해서 결국에 인간은 이것이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늙어 죽을 때까지 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이고 이 나이에 뭘 공부한다고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그냥 늙은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제가 강의를 할 적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만약에 엄마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전업주부로 있었다면 오랜 세월 동안 전업주부에 있다면 방송대를 보내세요라고 권장하는 거기에 있어요. 공부를 하라는 것은 나중에 느끼는 문제고 젊어지고 자꾸 세상이 젊어지고 있잖아요. 젊어지는 세상과 소통하셔야 그 엄마도 젊어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세상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건강해지고 그것이 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데 저는 발달해서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커간다죠. 커간다. 그에 비해서 학습이나 사유화라는 것은 스스로가 크려고 한다. 또는 부모나 선생님이 키우려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학습이나 사유화를 설명할 수 있고 양자가 합쳐진 개념이 아래 나와 있는 커간다라고 하는 그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발달이란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교재에서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유사 개념에서 성장, 성숙, 학습, 발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출제 비중이 있는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가 되겠는데 인간 발달의 원리가 이제는 거의 통념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고 이런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면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번호를 제시할 적에 4번까지 조금 이 말을 좀 짚으린다면 5번까지 하면 공부할 만합니다. 암기할 만한 자신도 보이고 한눈에 보이고. 근데 5번을 넘어서게 되면은 공부가 좀 산만해지고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저희들 입장, 이 수업용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번호를 5번 이내로 줄여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 덩어리로 툭툭 이렇게 본다가 아니라 집어갈 정도로 이렇게 되게끔 공부를 할 적에도 가능한 한 잘라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도 1번부터 5번 그리고 한 줄 띄고 6번부터 10번 이렇게 묶어놓고 해서 덩어리로 이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덩어리로 가져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의 그 패턴을 말하는데 모든 인간은 상호작용성을 갖습니다. 인간의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것은 헤리더티와 인바이런먼트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말하자면 유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이 유전과 환경이 5대 5로 가는 건 아니고 영역에 따라서 또 그런가 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생애주기로 어린 시절에는 거의 유전적 소양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고정불변일 수 없는 환경의 변화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환경 속에서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인간의 영역에는 암기력도 있고 공간력도 있고 뭐 무슨 운동신경도 있고 음악 능력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인간의 개인의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은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특히 뭐 예체능과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받은 영역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무리 천부에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능력 천부라고는 하늘에서 내려받은 부여든 이걸 한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지요.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가 차범근이나 아니면 이천수나 또는 뭐 이런 유명한 축구 선수처럼 공을 잘 차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장하나처럼 첼로를 이렇게 잘 치겠습니까? 배우는 정도는 되겠지만 적어도 유전적 소양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어느 5대5라는 개념은 아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성을 갖는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꾸준히 커간다는 겁니다. 꾸준히 커간다.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분화 통합성을 갖습니다. 분화 통합성. 임신을 해서 태어나면서 거의 미분화 상태에 있던 인간의 신체적 영역,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분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통합되어서 아주 종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분화 통합성.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방향성을 갖습니다. 일정 방향성. 언제나 나온다고 보는 거죠. 일정 방향성. 그래서 일정 방향성을 보면은 인간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또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또 그런가 하면은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어느 인간이라는 이러한 방향으로 발달해 간다.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연속적으로 분화되어 통합되어 가면서 일정 방향으로 발달해 가는데 그 기울기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불규칙성 또는 동요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불규칙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인간의 성장 발달은 예언 곤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엄마의 입장이나 아빠의 입장은 잘 모르고 엄마의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설사 엄마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순간에 어디 알래스카에서 어린애가 태어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린애가 태어났고 그리고 서울에서 어느 어린애가 태어났다. 새 애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볼 일도 없지만 애들이 커나가는 과정은 적어도 여러분들 한 3, 4년 정도는 애를 다 본 적도 길러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 거예요. 아이고 그 집 참 덥게 생겼네 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내년부터는 집이 엉망이겠네 다 올려놓으셔야 되겠네 뭐 애들의 커나가는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 정도의 어린 시절을 지나게 되면 그 애들이 어떤 방향으로 커나갈지 알지 못해요.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알래스카에서는 그 6살짜리 여자애가 그 지키만 하는 대구를 끌고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고기를 끌고 자기 막사까지 맞으면 그 집까지 이렇게 오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애들의 눈에서는 물론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모방 관찰이라고 하는 사회 환경으로부터 받은 교육에 의해서 배웠지만 6살짜리가 이 아스팔트권에서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걔네들은 그야말로 물고기가 주식이고 주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니까 물고기가 있으면 그걸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애들은 물고기에 신경 쓰게 물고기보다는 뭔가 원숭이를 잡고 육식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예요. 아스팔트에 있는 애들은 이 자리에서는 뭔가 논다는 생각을 하지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 소방관이 되고 싶다. 이쪽에서는 나는 뭐 어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 곤란성은 거시적으로서는 예언이 가능합니다. 거시적으로서는 생애 주기로 본다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똑같이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을 겁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본다면 미시적으로는 예언이 곤란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무조건 예언이 곤란하다는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예언이 왜 곤란하다? 바로 여기 나오는 환경의 변화에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를 모르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의 성장 발달은 개인차, 개별성이 존재를 하고 인간의 성장 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가 있다. 중요 표시하시고.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자 우리의 인지적 영역의 발달은 언제가 결정적 시기예요? 초등학교 단계예요. 제가 제도권에서 쉽게 쓰지 못하는 말로 따라 쓰는 것이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은 아름다운 소리일지는 모르나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이라고 목적으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려는 이런 기능을 인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엄마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적성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뭣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그것은 아름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지적 영역을 포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 애들은 앞으로도 공부 못합니다. 제 초등학교 공부 못했는데 그 부모들이 몇 배의 사교육비를 들었을 거예요. 결정적 시기 때 확 키워야지 그때 그걸 막아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만큼 클 수가 없다는 성격을 불가역성이라고 하는데 그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기가 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 사랑을 느낄 때 그걸 긍정적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키워줘야 하는 이런 미친 것이 공부할 때 공부 않고 한다고 무슨 여자친구 사귀고 무슨 남자친구 사귀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랑은 하는 것이지 사랑은 감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날을 내가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시절을 커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어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사랑을 숨어서 하게 돼요. 그건 잘못됐죠. 요즘 물론 많은 엄마나 아빠가 너 이제 또 여자친구가 왜 너만 없어?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애들이 또 요즘 보면은 저희 때와는 달리 쉽게 나는 하는데 별로 아직은 여자 사람 친구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훨씬 가까워졌다는 것을 들었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막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청소년기가 되면 신체적 발달의 급등기, 제2급등기. 그때는 한참 헬스클럽도 다니려고 그러고 할 적에 그때 쓸데없이 공부할 때 책 안 사고 무슨 뭐 헬스클럽에 관련된 그런 그 먹을 걸 산다, 뭐 운동기구를 한다. 그걸 혼내버리면 안 되죠. 신체적 측면의 제2급등기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배워놓고 안 써먹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바로 거기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인간 발달의 기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 발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9번으로 넘어가겠어요.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클 때가 따로 있다. 적기성이라 사실은 교육학자였던 정보모 박사가 제시한 건데 이 적기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결정적 시기를 말합니다. 이 결정적 시기를 때가 따로 있다. 때가 따로 있다. 공부할 때도 따로 있고 사랑할 때도 따로 있고 신체적 발달을 도모할 때도 따로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나이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중장년을 넘어서 노년들도 운동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체적 측면이 발달하진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마치 청소년이나 청년기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체적 측면의 결정적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기와 청년기라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운동에 막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몸이 알아서 막 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클 때가 따로 있다. 다음에 모든 성장과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이런 전 단계의 발달은 그 이후의 모든 발달에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받았던 이런 그 어떤 경험의 영향이라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어린 시절의 어떤 아름다운 경험에 대한 기억은 청년기를 청소년기를 지나서 노년기까지도 그때 그랬었지라는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단계의 발달은 그 이후의 모든 단계의 발달에 기초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또 미시적으로서는 소위 누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에릭슨이 말하고 있는 점성의 원리. 한자로 써야 하나요? 점성의 원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점성의 원리. 그래서 전 단계의 발달이 튼실했으면 그 다음 단계의 발달도 튼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전 단계의 발달이 미흡하다면 그 다음 단계의 발달도 좀 취약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누적성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불가역성이죠. 사실은 불가역성. 클 때 크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리 투자해도 본래 클 때만큼 크지는 못한다. 본래 어느 정도까지 근접권까지도 데려갈 수는 있으나 본래 클 때만큼은 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역성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한 페이지에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목차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 개의 목차로 나눴습니다. 이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중에 주로 출제가 됐던 개별적으로 하는 일정 방향성, 예언 곤란성, 또 그러면 여기는 에릭슨의 누적성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 적기성과 결정적 시기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거기 사회 환경이라고 설명했는데 거기는 목차를 위해서 만든 거고 중요한 것은 가장 하단부에 있는 2번의 2번.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2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삶을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인간 발달 이론을 통해서 노년기의 생애 특징이나 노년기의 발달 가업이나 노년기의 욕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 바로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출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생활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한다. 임신부터 죽을 때까지의 발달 가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다.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또 4번도 같은 발달이지요. 또 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발달을 구성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개인적 발달 상황, 개인차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등이 있다는 것이 이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출제 대비하시면 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출문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출제가 될 수 있는 3대 영역 중에 2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첫 번째 우리가 2019년도 제17회 국가시험을 대비해서 진행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